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눌 오리지널 이야기는 내가 도장을 찍고 남편과 내연녀를 맺어준 후 친정의 경호팀 40명을 불러 내가 가져온 수조원의 재산을 모두 옮겼다입니다. 나는 손씨 일가 별장 2층의 아치형 테라스에 서서 대리석 난간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40명의 경호팀 요원들이 잘 훈련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나의 혼수품을 하나씩 이 금빛 세장에서 꺼내고 있었다. 김 팀장님, 저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나는 이니어에 대고 나지막이 지시했다. 흰 장갑을 낀 2명의 요원이 그 값비싼 골동품을 조심스럽게 특수방진 상자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다. 이건 강도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의 개인 경호원인 이 실장이 190cm의 거구로 철탑처럼 그녀 앞을 막아섰다. 손 사모님, 목록에 있는 모든 물품은 저희 정성그룹의 구매 증명서와 소장 증명서가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나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시어머니 장옥매는 나를 보자 두꺼운 화장으로 뒤덮인 얼굴이 거의 찢어질 듯이 일그러졌다. 정유미, 너 미쳤어? 이건 다 우리 손씨 집안 물건이야. 손씨 집안 물건이라고요? 나는 살짝 부른배를 쓰다듬으며 섬뜩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 시켜서 모든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을 프로젝터에 띄워 보여드릴까요? 적이 걸린 김홍도의 씨름도부터 사모님 손에 있는 그 비취 팔찌까지 어느 것 하나 내 돈으로 산 게 아닌 게 있나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팔찌를 감쌌다. 나는 곁에 있는 김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손 사모님, 저희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사흘 전, 나는 사설탐정사무소의 가죽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다. 나의 남편 손문결과 나의 절친 임미선이 내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내 차 안에서, 심지어 내가 임신 중 입원했던 병원 옆 호텔에서 발정난 들개처럼 얽혀 있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오피스텔이 내가 손문결이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 안쓰러워 특별히 사준 것이었다는 점이다. 정 사모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이 내게 헤드폰을 건넸다. 그 안에서 손문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금만 더 참아. 유미가 아이를 낳으면 정성그룹 늙은이들이 나를 완전히 믿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정성그룹 전체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위가 뒤틀리며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유산 방지를 위해 누워 있었고 그는 우리의 신혼 침대에서 임미선과 내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 자료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는 내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탐정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 정광명, 정선그룹의 총수. 그는 서재의 거대한 족보 앞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문결이 탐내는 건 네가 아니라 정선그룹이라는 이 먹잇감이다. 그 손씨 집안은 거머리 소굴이야.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아, 맞다. 나는 서재에 있던 조선백자 다랑아리를 깨뜨리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버지는 사랑을 몰라요. 문결 씨는 다른 재벌, 2세들과는 다르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내 뺨을 때리지 않은 것은 정말 수양이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가씨, 회장님의 소장품은 모두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경호팀장 김 팀장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아가씨의 분부대로. 손씨 집안의 원래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에르메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혼 합의서와 27페이지에 달하는 재산 목록이었다. 7년 동안 내가 정성그룹에서 손씨 집안으로 가져온 모든 돈과 물품의 행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유미, 이 배은 망덕한 것. 시어머니가 갑자기 경호원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우리 문결이가 없었다면 네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잊지 마. 내 뱃속에는 아직 우리 손씨 집안의 핏줄이 들어있다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170xm의 키에 하이힐까지 더해져 이 막되먹은 여자를 내려다보기에 충분했다. 손 사모님, 잘 상기시켜 주셨네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유전자 검사 신청서예요. 내일 검사하러 갈 겁니다. 만약 손문결의 자식이라면 나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그것이 당신들 손씨 집안이 평생 정성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될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문 밖에는 정성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2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가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손문결이 지난주 야근 전에 무심코 던져둔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거짓말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가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햇빛이 갑자기 눈부셨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손문결. 아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겨우 벗어나 집이 텅 빈 것을 발견했겠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며 조용히 전원 버튼을 눌렀다. 트럭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씨 가문의 본가 대문이 내 앞에서 천천히 열렸다. 익숙한 청석길 양옆으로 하인들이 두 줄로 서서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아가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하이힐이 돌길 위에서 또렷한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부서진 내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7년 만이었다. 그날 문을 박차고 나가 다시는 정성그룹에 한 푼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로 나는 이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정광명이 본체 문 앞에 서 계셨다. 빳빳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은백색의 귀밑머리가 석양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의 시선이 살짝 부른 내 배에 닿았고 미간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품에 꼭 안았다. 익숙한 단양 냄새가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아이처럼 마침내 집을 찾은 기분이었다.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기억보다 훨씬 더 쉰 목소리였다. 주방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송이 닭백숙을 끓이라고 일러두었다. 본체의 내부는 내가 떠날 때와 거의 똑같았다. 심지어 내가 18살 생일 때 찍었던 거대한 유화도 여전히 거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눈부시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탕을 한 그릇 떠주셨다. 우선 좀 먹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나는 휴대폰을 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내가 탐정사무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셨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마침내 손문결과 임미선이 우리의 신혼 침대에 있는 사진에서 멈췄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몹쓸 놈. 아버지가 세게 책상을 내리쳤다. 그릇에 탕이 튀었다. 내가 그놈이 좋은 놈이 아니라고 진작 말했잖니. 알고 계셨어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금태 안경을 벗어 닦았다. 구체적으로 뭘 안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평범한 집안 출신이면서 길을 쓰고 재벌가에 들어오려는 놈들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는 다시 안경을 썼고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네 선택을 존중했다. 네 결혼에 간섭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내가 속물적이라고 여겼던 아버지의 경고들이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 현실이 되어 있었다. 손문결은 지금 반응이 어떻더냐?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은 순식간에 읽지 않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뒤덮였다. 유미야, 내 설명 좀 들어줘에서부터 시발, 미쳤어? 우리 집을 다 비워?까지. 마지막 메시지는 10분 전의 것이었다. 정유미, 너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다. 대충 이런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냉소했다. 궁지에 몰린 개가 담을 넘으려는군. 그는 곁에 서 있던 진 집사에게 돌아섰다. 장 변호사와 이 회계사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9시에 내 서재로 오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깊은 밤, 나는 소녀 시절의 침대에 누워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내가 13살 때 직접 고른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빛났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여사, 저는 문결이 어머니 친구예요. 장 사모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남자가 밖에서 좀 바람 피우는 건 흔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는 건 너무 철없는 짓이라고요. 어서 물건 돌려주고 잘 지내는 게 순리라고요. 나는 이 메시지를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본 후 천천히 캡처해서 저장했다. 막 전원을 끄려는데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임미선이 사진을 업데이트했다. 그녀는 내 실크 잠옷을 입고 우리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명백히 손문결에 거신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캡션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였다.
내 손가락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헛구역질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여자의 눈은 새빨갛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자기야.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양복 차림의 두 중년 남성과 함께 서재로 들어갔다. 장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정 이사님, 이것은 이사님 명의의 모든 재산 목록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나는 서류를 펼쳤다. 빽빽한 표에는 지난 7년간의 모든 투자, 부동산, 귀중품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회계사가 이어서 노트북을 열었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손문결 씨는 일련의 복잡한 조작을 통해 약 35억 원의 자산을 3개의 역외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가 없어요. 화면에는 뚜렷한 자금 흐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손문결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우리 공동계좌의 자금을 열어 유령 회사로 나누어 송금했고 최종적으로 케이맨 제도의 어느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조작이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일찍부터 계획했던 거라고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계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손문결 씨가 작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두 채의 부동산은 실제로는 완전히 임미선 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CCTV 캡처와 방문객 기록입니다. 사진 속 임미선은 손문결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그 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의 휴가용 별장이었어야 했다. 날짜를 보니 내가 병원에서 유산 방지를 위해 누워있던 그 주말이었다. 아버지의 큰 손이 내 차가운 손을 덮었다. 유미야,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 자산들을 동결시켜야 한다. 잠깐만요. 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성결문화 미디어라는 회사를 조사해주세요. 이 회계사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분 후 화면에 그 회사의 등록 정보가 나타났다. 법인 대표는 임미선이었지만 대주주는 문성투자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인은 바로 손문결이었다. 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회사까지 차려줬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네. 장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정 이사님, 혼인법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이전된 이 자산들은 완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탐정사무소에서 녹음했던 그 파일을 찾았다. 손문결의 목소리가 서재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미가 아이를 낳으면 정성그룹 늙은이들이 나를 완전히 믿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정성그룹 전체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서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고 두 전문가는 어색하게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혼인 사기와 악의적인 재산 이전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장 변호사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은 아니에요. 세 사람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지금 미친 듯이 증거를 인멸하고 남은 자산을 옮기고 있을 거예요. 잠시 바쁘게 놔두죠. 나는 이 사기극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먼저 알아내야겠어요.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흐뭇함으로 바뀌었다. 다 컸구나, 유미야. 그날 오후 나는 기사를 시켜 은행으로 갔다. 지점장이 직접 나를 VIP실로 안내했다. 내가 지난 7년간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 이사님, 그것은 손문결 씨의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법원에서 발급한 재산조사 명령서예요. 제가 당신 내 지역 본부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3시간 후 나는 두꺼운 인쇄물 더미를 안고 은행을 나왔다. 페이지마다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손문결은 심지어 우리 신혼여행 기간에도 손문정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소액 이체를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자 임미선의 대학 룸메이트였다. 차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임미선이 또 상태를 업데이트했다. 깍지 낀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다. 캡션은 진정한 사랑은 무적이야. AT 손문결. 그 시계는 내가 작년에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시계줄에는 내가 직접 YM Forever라고 새겼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가죽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차가 한강대교를 지날 때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주 어르신께서 네가 돌아온 걸 들으셨다. 내일 그분 댁으로 차 한잔하러 오라고 청하셨다. 내 눈이 빛났다. 주 어르신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제게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대법원장의 교분은 6.25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었다. 주 아저씨께 내일 오전 10시에 정시에 도착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답장하고 나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국경제신문왕 편집장님이신가요? 저 정유미입니다. 제보할 뉴스거리가 있어서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곳에는 무고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미래가 어떻든 적어도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씨 집안의 고택은 성북동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 담장과 기와가 100년 된 고목들 사이에 가려져 소박함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다. 나는 평범해 보이지만 오묘한 장치가 숨겨진 붉은 목조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주씨 집안의 늙은 집사 복 아저씨였다. 주름 사이사이에도 웃음이 배어 있었다. 정아가씨, 회장님께서 뒷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불구불한 회랑을 지나자 공기 중에 옅은 차향과 먹향이 떠다녔다. 뒷마당 정자에서 백발의 노인이 붓을 휘두르며 먹을 뿌리고 있었다. 용이 춤추는 듯한 필치였다. 발소리를 듣고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미야, 이리 와서 내 글씨가 어떤지 좀 보거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선지 위에는 정수유심, 네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었다. 필치는 굳세고 조용하며 그 안에 봉황의 위엄을 감추고 있었다. 주 어르신의 글씨가 더욱 기품 있어지셨네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주 어르신은 그제야 붓을 내려놓고 한 쌍의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뜯어보았다. 7년 만이구나. 사랑 때문에 집을 나갔던 그 어린 계집애 눈에 드디어 뭔가 담겨 있구나. 그는 돌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복 아저씨가 소리 없이 다기를 내왔다. 주 어르신이 직접 차를 따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말해보거라. 손문결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우전차의 맑은 향이 혀끝에 퍼졌다. 다 알고 계셨군요. 대충은 안다. 주 어르신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 아버지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분해서 떨리더구나. 정광명, 그 늙은 여우를 그렇게 흥분시킬 정도의 일이라면 필시 간단한 일이 아니겠지.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사진, 녹음 파일, 자금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주 어르신은 그 USB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내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먼저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라. 그 질문은 내 가슴에 강펀치를 날린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손문결이 대가를 치르기를? 사기당하기 전에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아니면 저는 공정함을 원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리는 것을 들었다.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가 겪었던 모든 것, 즉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바보 취급당했던 그 느낌을 똑같이 겪게 만들고 싶어요. 주 어르신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에 나무 위의 새들이 놀라 날아갔다. 좋아. 드디어 정시 가문의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는 웃음을 거두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네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는 아느냐?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너는 이 일을 집안일로 처리하고 있다. 주 어르신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전쟁이다. 상업전쟁, 심리전쟁, 정보전쟁. 손문결은 네게 접근한 첫날부터 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너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전장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은 게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주 어르신이 일어나 등을 돌리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왜 그 명문가들이 100년 동안이나 굳건히 설 수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언제나 사업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사업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주 어르신이 돌아섰다. 너는 그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모든 곳에서 계산적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은밀하고 더 멋지게 해야 한다. 그는 그 글씨를 가리켰다. 정수유심.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밑에서는 거센 물결이 흐르는 법이다. 주씨 집안을 나설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 사모님, 예약하신 산부인과 검진은 오후 3시로 잡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오십시오. 나는 그제야 어제 비서에게 검진 예약을 부탁했던 것이 생각났다. 손문결의 배신을 알게 된 후로 나는 임신 사실을 일부러 무시해왔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황당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사기꾼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병원의 복도는 하얗고 길었다. 산부인과 주임이님 의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직접 나를 진찰해 주었다. 태아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강하고요. 임 의사가 초음파 화면의 작은 점을 가리켰다. 보세요. 이건 작은 손이고 이건 작은 발이에요. 화면 속에 작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세상과 무관하게 자라고 있었다. 갑자기 목이 메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임 의사가 나지막에 말했다. 산모의 신체 조건이 좋아서 유산의 위험보다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만약 제가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당분간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임 의사는 알아차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기록은 암호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질 거라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알아요. 당분간만이면 돼요. 병원 문을 나설 때는 마침 석양이었다. 계단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손문결이 내렸다.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있었다. 유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손문결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내가 직접 골라준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정 사모님, 저는 장리꾼 변호사입니다. 낯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명함을 건넸다. 제 의뢰인은 당신과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냉소했다. 갈등이요? 외도, 사기, 재산 횡령을 말하는 건가요? 손문결은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유미야, 네가 오해를 너무 깊게 하고 있어. 그 사진들은 다 각도 문제고 녹음 파일도 합성된 거야.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라고. 그만해, 손문결. 내가 말을 끊었다. 이미 기술부서에 감정을 맡겼어. 전부 진짜야.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정보도 합성된 건가? 손문결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그 다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설령 내가 세상 모든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했다고 해도 네가 우리 집을 텅 비우면 안 되지. 우리 엄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고. 그것들은 원래 우리 정씨 집안 물건이었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네 엄마의 고혈압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전하지 않으면 자연히 나아질 거라고 조언해주지. 장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정 사모님, 혼인법에 따라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이전한 행위는 이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 명의의 세 채의 부동산과 개꿈꾸시네. 나는 분노로 떨렸다. 너희들이 우리 정성그룹 재산을 빼돌릴 때는 왜 혼인법 얘기는 안 했지? 만약 이런 태도를 고수하신다면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건을 꺼냈다. 제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관계부처에 정성그룹이 최근 몇 년간 행한 일부 부적절한 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사모님의 총명함이라면 이것이 곧 IPO를 앞둔 정성그룹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문건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에는 정성그룹이 최근 3년간 행한 몇몇 의심스러운 거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두 설명 가능한 회색지대의 조작이었지만 일단 폭로되면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내부 정보는 극소수의 고위 임원만이 알고 있었다. 손문결이 어떻게? 나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손문결의 눈에 스치는 더이한 빛을 보았다. 그렇구나. 그는 정성그룹에 첩자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사흘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손문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자기야. 우리 사이엔 아직. 그의 시선이 내 아랫배에 닿았다. 이렇게 많은 인연이 있잖아.
정씨 집으로 돌아와 나는 즉시 아버지와 그룹 법무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서 법무총괄 왕건이 그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정 회장님, 이것들은 확실히 저희 상장 자료에서 약간 수정한 부분들입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가볍게는 상장이 지연되고 무겁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침울한 얼굴이었다.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아봐. 나는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왕 총괄님, 이 거래들은 당신이 직접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왕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 아가씨.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되었고 정 회장님과 몇몇 부사장님 외에는 전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문결이 예전에 여러 번 당신에게 회사 상장 진행 상황을 물어봤었죠. 그렇죠?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몇 번의 가족 모임에서 손문결이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던 장면을 떠올렸다. 왕건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서방이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저는 어떤 기밀 정보도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통신 기록을 조사해.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모든 고위 임원들, 특히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다. 선결 문화 미디어의 공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문결과 임미선이 지배하는 이 회사는 최근 2년간 정성그룹의 여러 프로젝트 홍보 업무를 수주했다. 모두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직접 위탁되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 프로젝트들의 견적이 시장가보다 보편적으로 30% 이상 높았다는 점이다. 나는 회사 내부망 데이터를 열었다. 그중 3개 프로젝트의 홍보 효과 평가서에 왕건이 서명한 것을 발견했다. 무서운 추측이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USB를 열었다. 안에는 손문결의 지난 몇 년간의 일정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비교해본 결과 왕건이 손문결과 단독으로 만난 직후에 선결 문화가 새로운 업무를 따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나 혼인 사기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내부와 외부가 결탁한 횡령 계획이었다. 충격에 빠져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사립탐정이 보낸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손씨 집안 세무문제 1차 조사 결과였다. 나는 첨부 파일을 열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손문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자재 회사가 최근 5년간 탈세 혐의가 있으며 금액은 40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내 시선은 마지막 단락에 멈췄다. 손 씨의 회사는 3개의 공급업체와 순환 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 이 공급업체들의 실질적인 지배인은 모두 손문결의 대학 동창이다. 노트북을 덮고 나는 창가로 가서 심호흡을 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은 좋은 날씨일 것이다. 주 어르신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마침내 적의 약점을 찾았다. 뱃속의 태아가 살짝 움직였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 아이는 정씨 성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손문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반도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통유리 창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강물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는 이미 3번이나 테스트하여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손문결이 보낸 메시지였다. 나 도착했어. 몇 호실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 번호를 답장했다. 3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화병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손문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빳빳한 짙은 회색 정장의 넥타이는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는 손에 장미 꽃다발까지 들고 예전에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미야,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적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나줘서 고마워. 나는 몸을 비켜 그를 들어오게 하고 일부러 그가 안으려는 시도를 피했다. 앉아. 빨리 끝내자. 손문결은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둘러보며 탁자 위의 서류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여기서 지내는 거야? 정씨 본가는 이제 불편해졌나 보네. 여기 전망이 마음에 들어.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높은 곳에 서면 멀리 볼 수 있고 발밑에 진흙탕에 빠지기도 쉽지 않지. 그는 내 비꼬는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장미꽃다발을 내밀었다.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때 내가 너한테 이런 빨간 장미를 줬었는데 나는 꽃을 받아 무심코 옆에 놓았다. 그래?
나는 네가 임미선과 첫 데이트할 때도 이걸 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문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유미야, 나와 미선이는 정말 그냥 업무 관계야. 그 사진들은 다 각도 문제고 녹음 파일도 합성된 거야. 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너희가 왜 우리 신혼 침대에서까지 업무를 봐야 했는지 설명 좀 해봐. 그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내 손을 잡으며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 인정해. 하지만 그건 그냥 육체적인 관계였을 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언제나 너였어.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나는 세게 손을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심호흡으로 감정을 진정시킨 후 나는 탁자로 가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이것부터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아이 문제를 얘기하지. 녹음기에서는 손문결과 임미선의 뚜렷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미가 아이를 낳으면 정성그룹 늙은이들이 나를 완전히 믿게 될 거야. 그 늙은 여우 정광명이 정말 경영권을 넘겨줄까? 걱정 마. 내부에 내 사람이 있어. 왕건 그 자식이 매달 정성그룹에 재무기밀을 나한테 넘겨주고 있거든. 그 아이는 어떡하고? 그냥 미끼일 뿐이야. 만약 아들이면 정씨 집안에서 분명 후계자로 키울 테고. 그때가 되면 우리 녹음이 여기까지 재생되었을 때 손문결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불법 증거 수집이야. 그게 중요해? 나는 차분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왕건이 네가 정성그룹에 심어놓은 첩자라는 걸 안다는 거고 네가 처음부터 내 아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도 안다는 거지. 손문결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네가 이딴 녹음 파일 하나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유미, 넌 너무 순진해. 그는 내 손목을 잡아챘다. 내가 말해두는데 그 부동산 세 채는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정성그룹의 그 더러운 짓들이 과연 조사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안전한 거리로 물러섰다. 손문결, 그거 알아? 나 어제 주어르신 댁에 다녀왔어. 그 이름의 손문결은 확실히 멈칫했다. 재계에서 주 어르신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분이 나한테 한 가지 이치를 가르쳐 주셨지. 나는 계속했다. 뱀을 잡으려면 7촌을 노려야 한다고. 나는 휴대폰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지금쯤 한국경제신문에서 손씨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냈을 거야. 손문결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네가 어떻게 해? 손씨 주가가 벌써 15%나 떨어졌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막 손씨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 누가 정보를 제공했을까? 손문결은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녹음기로 달려들었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발로 그를 걷어찼다. 헛수고하지 마. 원본은 이미 20개나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해뒀으니까.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첫째, 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철회해. 둘째,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 나는 가방에서 2개의 서류를 꺼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온 인터넷에 이 녹음 파일이 퍼질 거고 모레는 국세청에서 손씨 집안의 탈세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받게 될 거야. 손문결은 서류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꿈도 꾸지 마! 이 아이는 내 피를 물려받았어. 절대 포기 안 해. 정유미, 너만 음험한 수를 쓸 줄 아는 줄 알아? 그가 내게 다가와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 넌 네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해봐. 우리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아버지? 뭐라고요? 언제요? 그의 끊어지는 통화 내용으로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손씨 회사를 기습 조사하여 모든 회계 컴퓨터와 장부를 압수해갔다는 것이었다. 손문결은 전화를 끊고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네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펜을 건네며 말했다. 서명해.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는 내 손에 들린 펜을 쳐서 떨어뜨렸다. 꿈깨. 그는 돌아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기대 앉아야 했다.
방금의 강한 모습은 모두 위장이었다. 사실 내 손은 지금까지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한국경제신문 왕 편집장에게 전화했다. 왕 편집장님, 보도 효과는 어떤가요? 폭발적이에요. 왕 편집장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손씨 주가는 이미 하한가를 쳤고 금감원에서 그들에게 플랫폼 검증을 요구했어요. 당신 쪽 녹음 파일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말했다. 우선 총알이 좀 더 날아가게 놔두죠. 전화를 끊고 나는 화병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방금의 모든 상황, 특히 손문결이 왕건이 첩자임을 인정하고 아이를 빼앗겠다고 협박한 부분이 선명하게 녹화되었는지 확인했다. 막 떠나려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경계하며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다. 뜻밖에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임미선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임미선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런웨이에 설 것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붉은 입술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미야, 오랜만이야. 우리 사흘 전에 네 SNS에서 만났잖아.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들여보낼 생각이 없다는 듯 말했다. 내 잠옷 입고 내 커피잔 쓰면서 임미선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 문결 씨가 모르는 일이 좀 있어서. 들어와. 나는 몸을 비켜 그녀를 들어오게 하고 슬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임미선은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정교한 담배 케이스를 꺼냈다. 괜찮지? 나 임신했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아, 깜빡했네. 그녀는 가식적으로 담배 케이스를 집어넣었다. 축하해. 엄마가 되는구나. 나는 그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임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유미야, 나는 사과하러 왔어. 나와 문결 씨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긴 속눈썹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실 우리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 너희 대학 때부터 알았다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손문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말 안 해줬어? 임미선은 놀란 척했다. 우리 같은 과 동기였고 1년 정도 사귀기도 했어.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가 너한테 대시할 때 내가 조언도 해줬지. 예를 들면 네가 빨간 장미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 같은 거. 역겨움이 밀려왔다. 처음에 낭만마저도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니. 하지만 내가 오늘 온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임미선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다. 유미야, 네가 이혼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어. 문결 씨는 지금 화가 나서 과격한 말을 좀 했지만 만약 네가 정말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임미선이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정성그룹의 그 비밀들이 정말 조사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문결 씨 아이라는 거 확신해? 나는 벌떡 일어섰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흥분하지 마.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상기시켜주는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그리고 그녀는 내 배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임신 초기 3개월이 제일 불안정하잖아.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았다. 할 말 다 했으면 문은 저쪽이야. 임미선은 우아하게 일어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나와 문결 씨는 다음 주에 몰디브로 휴가가. 네가 계속 가고 싶어 했는데 그가 항상 시간 없다고 했던 그 해저빌라로 말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내 SNS 업데이트되는 거 잊지 말고 봐. 문이 닫힌 후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절반은 입덧 때문이었고 절반은 분노 때문이었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은 귀신처럼 창백했다. 진정한 후에 나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다. 임미선의 협박과 암시가 뚜렷하게 들렸다. 특히 임신 중 사고에 대한 부분. 이 녹음 파일에 이전의 영상까지 더하면 형사상 협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정씨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그가 왕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내가 들어오자 즉시 대화를 멈췄다. 아버지 왕총괄님,
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네요. 왕건의 표정이 다소 부자연스러웠다. 정 아가씨, 정 회장님과 상장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쉬셔야 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얼굴을 몇 초 더 쳐다보았다. 이제 그가 손문결의 첩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의 모든 표정과 말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왕건이 떠난 후 아버지는 문을 닫았다. 어떻게 됐느냐? 나는 오늘 있었던 일, 손문결의 반응과 임미선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녀의 협박은 생략했다. 손씨 집안이 벌써 혼란에 빠졌군.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도 내부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왕건이 오늘 자발적으로 모든 상장 자료를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하더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던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던가요? 주로 네가 발견했던 그 이상 거래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커졌다. 그것들은 바로 손문결이 우리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던 카드였다. 왕건이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나는 즉시 사립탐정에게 연락하여 왕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권한 설정을 확인했다. 재무총괄로서 왕건은 그 민감한 거래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대담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만약 왕건이 정말 내부 첩자라면 즉시 그를 폭로하기보다는 그를 이용하여 손문결에게 몇 가지 특별 제작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임미선이 예상대로 SNS를 업데이트했다. 깍지 낀 두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다. 캡션은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문결의 손목에는 여전히 내가 선물한 그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냉소하며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선결문화 미디어의 상업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곳에는 무고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 안전한 하늘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이른 아침 서재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내 앞에는 세 가지 다른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정성그룹의 실제 재무 데이터, 다른 하나는 상장을 위해 수정된 버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내부 첩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끼였다. 그 안에는 손문결의 흥미를 끌만한 몇 가지 오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입덧 반응으로 속이 메스꺼렸다. 의사가 처방해준 비타민 B6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적어도 겨우 정신을 차릴 수는 있게 해주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사립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왕건 어젯밤 낯선 번호와 17분간 통화. 위치 추적 결과 오늘 정오에 청담동 찻집으로 갈 예정.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청담동 찻집은 손문결이 가장 자주 가는 곳으로 은밀하고 고급스러웠다. 나는 답장했다. 계속 감시할 것. 만나는 사진을 반드시 찍을 것.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오셨다. 밤새 안 잤구나. 그는 내 앞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몇 시간 잤어요. 나는 쟁반을 받았다. 그 위에는 요리사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담백한 아침 식사가 있었다. 아버지, 오늘 왕 총괄님이 상장 자료건으로 아버지를 찾아뵐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10시에 회의가 있다. 왜 그러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계획을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가 나가신 후 나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 내부 감시 시스템을 열었다. 정성그룹의 장녀로서 나는 대부분 구역의 실시간 감시 영상을 볼 권한이 있었다. 나는 화면을 재무부서로 전환했다. 왕건의 사무실이 마침 카메라 범위 안에 있었다. 9시 50분 왕건이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랍에서 소형 스캐너를 꺼내 서류 중 몇 페이지를 빠르게 스캔했다. 전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능숙함이 놀라울 정도였다. 나는 즉시 IT 부서에 전화했다. 이 총괄님, 오늘 오전에만 재무부서 모든 컴퓨터의 외부 장치 연결 권한을
임시로 차단해야겠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핑계로요. 네, 왕 총괄님 컴퓨터도 포함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 감시 영상을 지켜보았다. 왕건은 스캔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려 할 때 표정이 확연히 초조해졌다. 그는 USB를 반복해서 꽂았다 뺐다 하다가 결국 서류를 직접 들고 밖으로 나갔다. 틀림없이 그 비밀스러운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헐렁한 인부복으로 갈아입었다. 3개월 된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헐렁한 옷이 더 편했다.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쓰고 나는 기사를 시켜 청담동 찻집 근처의 한 카페로 갔다. 카페 2층 창가 자리가 찻집, 정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레몬수를 한 잔 시키고 노트북을 켜서 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건너편의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11시 40분 왕건의 모습이 찻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본 후에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사립탐정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들어갔어요. 당신 네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나요? 걱정 마십시오, 정 아가씨. 우리 사람들은 이미 찻집 내부에 있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레몬수를 조금씩 마시며 위장의 불편함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12시 20분, 드디어 찻집 문 앞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왕건이 서둘러 나왔고 얼굴색이 몹시 안 좋았다. 5분 후 손문결도 나타났다. 그는 걸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험악했다. 내 휴대폰이 곧 울렸다. 사립탐정이 보낸 사진이었다. 각도는 좀 비스듬했지만 왕건이 손문결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과 손문결이 그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증거는 확실했다. 막 떠나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정 아가씨? 당신의 시아버님, 손노인장께서 방금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항상 내게 냉담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처럼 악담을 퍼붓지는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기사를 시켜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 장옥매가 간호사에게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여기가 무슨 썩어빠진 병원이야.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들 다 잘릴 줄 알아.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손 사모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응급 처치 중입니다. 하지만 먼저 입원 수속을 밟고 보증금을 내주셔야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것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 아들이 오면 그때 얘기해. 나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의 명품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다. 급하게 온 것이 분명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손목에 있던 수억 원짜리 비취 팔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던 보물이었다.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떠난 후 나는 수납 창고로 가서 블랙카드를 꺼냈다. 손 노인장의 모든 비용은 제 앞으로 달아주세요. 최고의 병실과 전문의 협진을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제가 지불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납 창구 직원은 나를 알아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 아가씨, 네, 알겠습니다. 막 돌아서려는데 서둘러 달려온 손문결과 부딪혔다. 그가 내 손목을 잡아챘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우리 아빠 비웃으러 왔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아버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 말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손문결이 나를 막아섰다. 잠깐만. 유미야, 우리 사이에 오해가 많다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항상 널 좋아하셨어. 지금 상태가 아주 위독해. 네가 혹시 뭐? 내가 차갑게 물었다. 혹시 손씨 기업에 대한 고발을 먼저 취하해 줄 수 있을까? 그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우리 아빠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손문결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명 무언가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손문결, 네 아버지는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셔. 그런데 넌 그걸 이용해서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해? 정말 역겹다. 나는 그를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결아, 그 계집애가 여긴 왜 왔어? 걔가 네 아빠 속을 긁어서 병나게 한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손문결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졌다. 아마 방금 손씨 주가가 오늘 다시 하한가를 쳤다는 소식을 받았을 것이다.
병원을 나와 초여름의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기사에게 바로 집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도중에 친구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미야, 내가 방금 블루클럽에서 누굴 봤는지 알아? 임미선이야. 지금 한 무리의 사교계 명사들이랑 애프터눈 티를 마시면서 네 험담을 잔뜩 하고 있어.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30분만 줘. 블루클럽은 강남의 사교계 명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임 장소로 회원제로 운영되어 비밀이 잘 지켜졌다. 하지만 이 클럽이 사실 주 어르신의 조카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주씨 집안과 대대로 교류해온 사이로서 당연히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 나는 샤넬 정장으로 갈아입고 일부러 배를 가릴 수 있는 디자인을 골랐다. 서영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급하게 말했다. 에메랄드 룸에 있어. 방금 임미선이 네가 아이로 남자를 묶어두려고 한다고 아주 저질이라고 말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진정해. 우리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거야. 에메랄드 룸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표정을 바꾸고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문 앞에서 멈춰섰다. 어머, 이런 우연이.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대여섯 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중 가장 악독한 눈빛은 임미선의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 디올의 오뜨 꾸띠르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에 설 것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정사모님, 클럽 매니저가 때마침 나타났다. 예약하신 다이아몬드 룸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어머, 전 예약한 적 없는데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다. 주사모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겁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요. 이 대화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확실히 압도했다. 주사모는 이 클럽의 주인이자 서울에서 초월적인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나는 방금 임미선을 발견한 척했다. 미선 씨도 있었네요? 정말 우연이다. 문결 씨랑 몰디브 간다고 들었는데 즐겁게 놀다 와요. 임미선의 붉은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고마워. 문결 씨가 그 해저 빌라가 커플에게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일부러 말을 늘렸다. 참, 뱃속의 아이는 괜찮아? 듣자 하니 초기 3개월이 가장 위험하다던데.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가 갑자기 웃었다. 미선아, 그거 알아? 난 항상 네가 왜 그렇게 손문결한테 목매는지 궁금했어. 내가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는 임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성그룹 돈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스위스로 가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손문결은 아직도 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지. 임미선의 얼굴색이 변하며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무슨 소리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나는 가볍게 피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냥 발판일 뿐이야. 돈이 들어오면 바로 말해줄 거야. 아이는 애초에 자기 아이도 아니라고. 방 안은 술렁거렸다. 몇몇 사교계 명사들이 놀라 입을 가리고 임미선을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임미선이 소리쳤다. 화장한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유미, 이 비열한 것.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원본 오디오 파일 감정 보고서라도 제공해줄까? 아니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국에서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볼까? 중혼죄는 한국에서도 기소될 수 있다는 거 알아? 임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하얘졌다.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등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흥분해서 말했다. 세상에, 너 이거 언제 다 구한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 녹음 파일은 내가 전문 성우를 고용하여 임미선의 목소리를 흉내내 만든 것이었다. 중혼죄 단서는 사립탐정이 파낸 뜻밖의 수학이었다. 임미선은 2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미국 사업가와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차로 돌아오자 다시 입덧이 밀려왔다. 기사가 물병을 건네주었다. 아가씨, 집으로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으로 가요. 시아버지는 VIP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나는 병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그를 보았다. 한때 영리했던 사업가가 이제는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을 꽂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정 아가씨, 주치의 선생님께서 손 노인장께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의료팀으로 준비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망설였다. 손 사모님께서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를 고집하고 계십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지정한 의사가 누군데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했다. 성이 왕입니다. 왕건우 의사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왕건. 그 이름이 너무나 공교로웠다. 나는 즉시 사립탐정에게 전화했다. 지금 바로 확인해줘요. 왕건 재무총괄의 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지. 네, 지금 당장이요. 10분 후 답이 왔다. 왕건에게는 심장내과 의사인 남동생이 있고 시외과계 2급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질은 평범했지만 최근 갑자기 고급 주택과 외제차를 구입했다. 나는 즉시 이 의료 함정의 윤곽을 파악했다. 실력이 평범한 의사에게 고위험 수술을 맡기고 만약 사고가 나면 병든 시아버지를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이를 빌미로 한몫 챙길 수도 있었다. 나는 주치의를 찾아가 신분을 밝혔다. 손노인장의 수술은 이 병원 최고의 팀이 담당할 겁니다. 제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로버트 교수님께 협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 의사에 대해서는 나는 냉소했다. 만약 그가 2층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경비원이 그를 내보낼 겁니다. 의사는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손 사모님 쪽에서 제 말대로 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떠나기 전 나는 몰래 시아버지의 병실에 초소형 녹음기를 놓았다. 만약 손문결과 왕건이 정말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적어도 증거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미야, 왕건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 놀랍지 않네요. 제 발이 저렸겠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조사해봤다. 그가 처리한 모든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적어도 300억 원을 그 유령 회사들로 빼돌렸다. 나는 지쳐서 앉았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손문결이 정성그룹에 심어놓은 첩자이기도 해요. 오늘 그들이 막 만났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사립탐정이 보낸 사진을 보여드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장 법무팀에 알려서 그를 고소하겠다. 잠깐만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눌렀다. 그를 남겨두는 게 더 쓸모 있어요. 우리가 그가 내부 첩자라는 걸 아는 이상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뜨며 나를 보았다. 나는 몸을 숙여 나지막이 내 계획을 말했다. 다 듣고 난 후 아버지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주 영감 말이 맞구나. 넌 정말 정씨 가문의 피를 물려받았어. 잠들기 전 병원 녹음기에 원격 수신단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손문결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왕의사 동생한테 수술을 맡기실 거예요? 물론이지. 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 주식들은 자연히. 조용히 해. 여기 CCTV 있어. 나는 녹음을 끄고 속이 울렁거렸다. 입덧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자의 냉혈함에 역겨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아가야, 강해야 한다. 이 계산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날을 구별하는 법도 가르쳐줄게. 극심한 통증이 나를 두 동강 내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식은땀이 잠옷을 흠뻑 적셨다. 뱃속에 수천 개의 칼날이 휘젓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정씨 집안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몸부림치며 세면대 위에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겨우 닿았을 때 또 한 번의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켜지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다. 전부 손문결에게서 온 것이었다. 복부의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고 허벅지 안쪽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잠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눈부신 붉은색이 베이지색 실크 위로 번져나갔다. 살려주세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목소리는 너무 미약해서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모호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진 집사님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졸음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아가씨! 그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바로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아, 아버지, 깨우지 마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극심한 통증이 덮쳤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눈부신 흰빛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소독약 냄새가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하니 오른손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깨어났군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중년의 여의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옆에 앉아 계셨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했다. 아이는 내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의사는 안심시키려는 듯 내 손을 토닥였다. 태아는 일단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한 입덧과 탈수 증상이 있으니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너무 쇠약해졌어요.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유미야, 왜 이렇게 아픈데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나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셨다.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 그냥 평범한 입덧인 줄 알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사모님, 당신의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몸 상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잠시 일을 내려놓고 푹 쉬는 것을 권합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우선 회진을 돌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호출벨을 누르세요.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손문결이 알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려? 네가 입원한 걸.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0분 전에 전화해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더구나. 양육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어.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그가 어떻게 알았죠? 저 이제 막 깨어났는데.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SNS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임미선이 병원 복도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누군가를 따라 전처 병문안 옴이었다. 개시 시간은 20분 전이었다. 그 천한 것.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감히. 진정해. 아버지가 내 어깨를 눌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몸이야. 이미 변호사 시켜서 서류를 준비했어. 손문결이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뱃속의 아이가 내 불안을 느꼈는지 살짝 움직였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뚜렷하게 느낀 태동이었다. 기이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작은 생명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갈아주었다. 아버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가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관련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 그래, 해외 계좌도 포함해서. 약을 다 맞은 후 나는 간호사에게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몸은 쇠약했지만 최신 진행 상황을 알아야 했다.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자 왕건의 모든 권한이 동결된 것을 발견했다. IT 부서는 그가 처리했던 모든 문서를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있었다. 사립 탐정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중대 발견이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열었다.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손문결과 임미선이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아주 친밀해 보였다. 사진 뒷면의 날짜는 내가 손문결을 알기 4년 전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임미선과 손문결은 대학 동기였고 3년간 사귀었다. 임미선이 갑자기 자퇴하고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손문결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임미선은 이미 귀국해서 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즉, 내가 손문결을 만난 첫날부터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속이 다시 울렁거렸다. 나는 침대 옆에 쓰레기통을 잡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신물만 몇 모금 나왔다. 7년의 결혼 생활, 모든 달콤했던 순간들, 심지어 이 아이까지도 모두 연극이었다니. 손문결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정성그룹의 재산을 원했을 뿐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빠르게 들어왔다.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즉시 노트북을 빼앗았다. 보지 마라. 의사가 자극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아버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전체가 가짜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어릴 때처럼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울어라. 참지 말고. 나는 그제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7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나에게 청혼하던 손문결의 모습. 처음 내 태동을 느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기쁨, 함께 아기방을 꾸미던 따뜻한 시간들, 전부 연기였다. 그를 죽여버릴 거예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들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내 얼굴을 들고 엄숙하게 말했다. 아니다, 유미야. 너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분노는 네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기억해라.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잘 사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분을 어떻게 사귀죠? 그들은 7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그렇다면 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걸 보거라. 화면에는 국제 로펌의 위임장이 있었다. 그 위에는 손문결 명의의 모든 해외 자산, 즉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 싱가포르의 아파트, 미국의 투자 펀드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주 어르신께서 도와주셔서 최고의 변호사팀을 연결했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들은 이미 5개국에서 자산 동결 절차를 시작했다. 손문결은 곧 그가 공들여 옮겨놓은 돈이 전부 묶였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들. 다 우리 돈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아버지는 냉소했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국제사법공조의 힘을 몰랐던 게지. 오랜만에 통쾌함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줘. 내 아내와 아이가 안에 있다고. 손문결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손 선생. 정 아가씨께서는 지금 손님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경호원이 차분하게 막아섰다. 나는 아이 아버지야.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었다.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나는 침대에서 복도에 서 있는 손문결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놀랍게도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다. 임미선은 그의 뒤에 서 있었는데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형편없는 조형 같았다. 손문결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위선적인 공손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장인어른, 저는 그저 유미가 걱정돼서 그만두게. 아버지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변호사 서한은 이미 자네 이메일로 보냈네. 오늘부터 자네는 내 딸 500m 이내 접근 금지야. 임미선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문결 씨는 어쨌든 아이 아빠인데 네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이 내연녀야.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문결에게 계속 말했다. 참 자네 해외 계좌나 한번 확인해보게. 재미있는 변화를 발견하게 될 테니. 손문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당신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고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손문결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서둘러 떠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개에 기대었다. 갑자기 전례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모든 진실, 계산, 복수가 이 순간 너무나 지겹게 느껴졌다. 아버지,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좀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침대 옆으로 다시 와서 내 손을 잡았다.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거요. 나는 컴퓨터를 가리켰다. 조사, 복수, 소송. 너무 지쳐요.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아이를 낳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네가 정말 내려놓고 싶다면 나는 널 지지한다. 그는 화제를 바꿨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손문결이 널 가만히 둘까? 그가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까?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손문결은 이미 이빨을 드러냈다. 만약 내가 지금 물러선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그에게 빼앗겨 미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나는 눈을 떴다. 목소리에 다시 단호함이 깃들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푹 쉬어라. 내일 주 어르신 손자가 널 보러 올 거다. 그는 국제상업범죄 조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주혁. 나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그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맞다. 그가 막 다국적 인수합병건을 끝내고 귀국했는데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더구나. 아버지는 일어섰다. 이제 좀 자거라. 아버지가 나간 후 나는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병원의 하얀 시트 위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을 것처럼 깨끗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움직였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이 세상에는 어둠도 있지만 우리가 어둠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보여줄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정유미 씨, 저는 주혁입니다. 손문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PS. 병실 박 경호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왜 경호원을 믿지 말라고? 설마 손문결이 벌써 병원까지 손을 뻗친 건가?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누르고 동시에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전환했다. 만약 손문결이 정말 음험한 짓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창밖으로 검은 구름 한 점이 지나가며 밝은 햇살을 가렸다. 나는 그 문자를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병실 밖 경호원을 믿지 마십시오. 주역의 경고에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주위를 둘러보자. 이 VIP 병실이 갑자기 위험이 도사리는 곳처럼 느껴졌다. 벽의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속의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간호사가 노크하고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근무하는 경호원은 새로 온 사람인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원래 있던 이 팀장님이 휴가를 내서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이 새로 온 사람은 좀 이상해요. 자꾸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사모님 병실 쪽을 엿보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문결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다.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이번 첫날 사립 탐정이 몰래 쥐어준 것이었다.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작은 금속 몸체는 스위치를 누르면 성인 남성을 쓰러뜨릴 만한 고압 전류를 방출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사립 탐정이 보낸 사진이었다. 손문결과 임미선이 병원 맞은편 카페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임미선이 컵을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내부 분열 의심. 손문결은 떠났고 임미선은 아직 카페에 있음. 대담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만약 손문결이 정말 궁지에 몰려 막다른 선택을 한다면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유미야! 손문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위선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계속 걱정했어. 얘기 좀 하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일부러 쇠약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 당장 단둘이서.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네가 나 500m 이내 접근 금지시켰잖아. 병원 뒤뜰 1시간 후에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유전자 검사 신청서 가지고 와. 나 검사 동의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사립탐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녹음 장비 준비할 것. 손문결이 재산 이전과 혼인 사기를 인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녹음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한국경제신문 왕 편집장에게. 왕 편집장님, 제가 큰 뉴스거리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씨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인에 관한 거예요. 기자 한 명 보내서 몰래 촬영 좀 해주셔야겠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녹음기를 옷깃 안쪽에 숨겼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뱃속의 아이가 내 긴장을 느꼈는지 살짝 발길질을 했다. 조금만 더 참아, 아가야. 엄마가 곧 이 모든 걸 끝낼게. 뒤뜰은 인적이 드물고 키 큰 관목들이 자연적인 병풍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손문결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사준 그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예상대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유미야, 그가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연기는 그만둬. 나는 힘없이 웃었다. 원하는 게 뭐야?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선 당연히 아이의 신분을 확인해야지.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유전자 검사 신청서야. 네가 서명만 하면.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양육권을 얻은 다음에는 아이를 이용해서 정성그룹을 어떻게 통제할 생각인데? 손문결의 동공이 세차게 수축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너와 임미선이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라는 걸 알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정성그룹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 그의 표정은 위장된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마지막에는 분노로 굳어졌다. 누가 너한테 말했어? 왕건 그 쓸모없는 자식. 역시 믿을 게 못됐어. 그래서 사실이었구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손문결이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름이 끼쳤다. 전부는 아니지. 적어도 침대 위에서는 네가 꽤 괜찮았어. 그리고 네 아버지 돈도 확실히 매력적이었고 그가 내게 다가왔다. 네가 다 알았으니 이제 터놓고 얘기하자. 이 서류에 서명하고 아이 양육권을 포기해. 그러면 내가 정성그룹을 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신문 일면은 정성그룹 외동딸 유산, 가족 유전병 의심이 될 거야. 그가 마치 날씨를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병원에서 사고 좀 나는 건 너무 쉽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나는 두려운 척 몸을 움츠렸다. 너 감히. 그가 차갑게 웃었다. 참, 그리고 말해두는데 내 병실 밖 경호원은 내 사람이야. 내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그때 정원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문결이 경계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 틈을 타옥깃을 조정하여 녹음기 위치가 최적인지 확인했다. 정유미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큰 남자가 오솔길에 서 있었다. 잘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에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주혁 씨? 내가 시험 삼아 물었다. 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손문결을 훑었다.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손문결이 즉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분은 누구시죠? 우리는 지금 집안일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그런가요? 주혁이 여유롭게 다가왔다. 제가 듣기에는 형사상 협박 사건 같은데요.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손문결이 방금 나를 협박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주혁이 관목 뒤에 숨어서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문결의 얼굴색이 변하며 나를 향해 맹렬히 돌아섰다. 이 천한 것,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하자 나는 재빨리 전기 충격기를 꺼내 눌렀다. 고압 전류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동시에 주혁이 한 걸음에 앞으로 나와 능숙하게 손문결을 바닥에 제압했다. 경비! 손문결이 소리쳤다. 사람 살려. 멀리서 정말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타난 것은 손문결의 사람이 아니라 정씨 집안의 경호원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 1명이었다. 손문결 씨,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협박 및 상해 예비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문결이 끌려가면서 나를 노려보는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유미,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네 아이 시체나 거둘 준비나 해.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한 것을 주혁이 부축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찰이 그 가짜 경호원을 신문할 겁니다. 당분간은 안전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가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 잘생긴 얼굴에 강인함을 더해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아버님과 저희 할아버님께서 통화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병원 근처에 있었고요. 그가 짧게 설명했다. 그리고 내 배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아주 안 좋은데요. 나는 그제야 복부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입덧보다 10배는 더 강했다. 아무래도 아이가. 주혁은 두말 없이 나를 가로로 안아들고 산부인과 건물로 달려갔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의 옷깃을 꽉 잡고 그가 휴대폰에 대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분만실 준비해! 정 사모님 조산이야.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나는 이동 침대로 옮겨졌다. 눈부신 천장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의사와 간호사의 외침, 기계음, 아버지의 부름이 뒤섞였다. 극심한 통증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손문결의 마지막 협박이었다. 그가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 태아 심박수 저하. 긴급 제왕절개 준비해. 누군가 외쳤다. 마취 마스크가 덮이는 순간 나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손문결을 죽일 것이다. 어둠, 한 줄기 햇살이 눈꺼풀에 비쳤다. 나는 천천히 깨어났다. 첫 느낌은 복부의 공허함과 통증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내 아이는요. 여기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품에 작은 강보를 안고 있었다. 아들이다. 조산했지만 아주 건강해.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흐렸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 팔에 눕혀주었다. 아기는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웠다. 붉은 뺨에는 부드러운 솜털이 덮여 있었고 작은 손은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따뜻한 자궁에서 일찍 쫓겨난 것에 항의하는 것 같았다. 정말 완벽해요. 내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의사가 넌 쉬어야 한다고 했다. 걱정 마라. 2층 전체에 경호원을 배치했어. 손문결의 사람들은 이미 경찰에 잡혔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혁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유미 씨께서 이걸 바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가 내게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법원 판결문이었다. 정유미 대 손문결 이혼 및 재산 분쟁 소송. 원고 전면 승소. 판결 내용에는 이혼 허가, 손문결의 모든 횡령 자산 반환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자녀 양육권은 정유미에게 있으며 손문결은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빨리요? 주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주씨 집안의 효율성이죠. 그리고 그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당신의 녹음 파일에 제 영상을 더하면 혼인 사기와 형사상 협박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판사님께서 휴정 고려도 필요 없으셨죠. 아버지는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아주 좋아. 손문결 명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어. 그 유령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혁이 덧붙였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임미선이 이미 손문결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손씨 기업은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고요. 나는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다. 이 작은 생명은 하마터면 친아버지의 야망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안전해졌다. 참, 주혁이 갑자기 말했다. 재미있는 자료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가 내게 서류철을 건넸다. 손문결과 임미선의 관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안에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과 병원 기록 사본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손문결과 임미선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임미선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 손문결의 아이를 임신했었다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당신이 손문결을 알기 직전에요. 아이는 나중에 유산됐습니다. 듣자 하니 손씨 집안에서 강제로 낙태시킨 거라고 합니다. 당시 손문결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역겨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들의 복수 계획의 일부였던 거군요. 손문결이 나에게 접근한 것이 그의 부모가 그와 임미선을 갈라놓은 것에 대한 복수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정성그룹의 부를 탐냈던 것일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서류를 덮고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모든 건 이제 과거야. 아버지와 주혁은 눈빛을 교환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나와 아이만 남겨두고 햇살이 커튼을 통해 병상에 쏟아져 따뜻한 빛의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기에게서 나는 특유의 젖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간단하면서도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 증오는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손문결은 증오와 탐욕을 선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의 그림자가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뒤덮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정의한. 나는 잠든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2배의 사랑을 줄게.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만큼. 문 밖에서 아버지와 주혁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인터폴에서 이미 임미선에게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손씨 집안의 본가는 은행에 압류됐고 유미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눈을 감고 작은 생명이 내 품에서 주는 온기를 느꼈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년 후 정선그룹 본사 건물 38층 회의실 20명 남짓의 임원들이 경건하게 앉아 모든 시선을 내게 집중하고 있었다. 출산 후 3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CEO 신분으로 전체 경영진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다. 오늘부터 그룹의 모든 구매 계약은 3중 결제를 거쳐야 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단일 공급처 구매 프로젝트는
제 직접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로 제정한 규정 준수 관리 매뉴얼을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특히 성결 문화 미디어와 거래가 있었던 부서는 모든 과거 거래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왕건과 친했던 몇몇 총괄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중 광고부 이 총괄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모두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조로 계속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가 손문결과 특별한 협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었다. 자진해서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분은 회사에서 선처할 것입니다.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는 분은 예외 없이 사법기관에 넘길 것입니다. 내 시선은 재무부장 부총괄에게 멈췄다. 사립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왕건이 직접 발탁한 직계 라인으로 여러 차례 손문결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지금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펜은 이미 수첩에 구멍을 낼 기세였다. 장 부총괄님, 내가 갑자기 호명했다. 지난 분기 영남 지역의 재무 데이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후에 남아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장 부총괄의 손에서 펜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가 내 말의 속뜻을 알아들었음을 알았다. 자진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당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가 개인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유미야, 네가 네 아비보다 더 독하구나. 방금 그 늙은 여우들의 얼굴을 보니 바지에 오줌을 쌀 뻔하더구나. 나는 정장 재킷을 벗고 쑤시는 어깨를 주물렀다. 독한 게 아니라 원칙이에요. 정성그룹은 예전에 너무 정에 얽매여서 손문결 같은 사람이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인삼차를 건네주었다. 주혁이가 방금 전화했는데 손씨 집안의 본가가 다음 주에 경매에 나온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관심 있는지 묻던데. 없어요.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곳에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도 다 역겨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다. 이한이는 오늘 어땠니? 아침에 보러 갔더니 그 녀석이 웃더라. 아들 얘기를 하자. 나도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부모님이 오늘 180ml나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딸랑이도 10분이나 잡고 놀았대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최신 사진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또 살찐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는 눈가에 주름이 펴지도록 활짝 웃었다. 내 어릴 때랑 똑같구나. 식성이 어찌나 좋던지. 그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참 손문결이 면접교섭을 신청했다던데. 법원 판결대로 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다. 일주일에 2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보호자 동반하에. 하지만 그가 반드시 심리평가와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어떤 위험 요소도 이한이 근처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한이 아빠인데. 아버지가 말을 흐리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네가 나보다 더 생각이 깊구나. 마침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정 대표님, 아래층에 손문결이라는 분이 대표님을 뵙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눈빛을 교환했다. 법원 판결 이후 손문결은 2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는 잠시 피해주세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혼자 만나는 건 불안하다. 괜찮아요. 나는 책상 아래의 경보 버튼을 눌렀다. 경호원이 바로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거예요. 손문결이 경호원에게 이끌려 들어왔을 때 나는 거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비즈니스 엘리트가 이제는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몸에서는 옅은 술 냄새가 났다. 유미야. 그가 들어오자마자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너를 만나는구나. 나는 경호원에게 문 밖으로 물러나되 문은 닫지 말라고 신호했다. 손문결 씨, 저를 정 대표라고 부르세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10분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손문결이 비틀거리며 내 책상 앞으로 와서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유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 모든 일들은. 임미성과 왕건이 나를 부추겨서 한 거야. 내가 귀신에 씬 거였어. 그가 정말로 눈물 몇 방울을 짜냈다.
이한이를 봐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기회요? 무슨 기회요? 다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고, 심지어 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기회 말인가요? 그건 다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손문결이 다급하게 변명했다. 내가 어떻게 내 핏줄을 해치겠어? 유미야, 너는 내가 이 몇 달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 회사는 파산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우리 엄마까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어.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와 이한이밖에. 나는 재빨리 손을 빼고 책상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경호팀, 들어오세요.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문 앞에 나타났다. 손문결은 그 광경을 보고 표정이 순식간에 애원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정유미,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가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한이는 내 아들이야.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죠? 내가 차분하게 반문했다. 혼인 사기를 칠 권리? 재산을 빼돌릴 권리? 아니면 살인 미수를 저지를 권리? 손문결은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언제든 그를 제압할 준비를 했다. 나는 일어나서 한때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손문결, 잘 들어요. 당신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한이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 외에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후회하게 될 거다. 손문결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두고 봐, 정유미. 세상 일은 돌고 도는 법이야. 경호원이 그를 끌고 나가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책상 위에 던졌다. 내 잘난 아들이나 봐. 나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넌 영원히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 사진에는 정말 이한이가 있었다. 아마 몰래 찍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사진 뒷면에 쓰인 글귀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는 결국 손씨 집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호원이 마침내 손문결을 끌고 나갔지만 그의 협박은 독사처럼 내 마음을 휘감았다. 나는 즉시 집에 경비를 강화하라고 전화하고 보모에게 다음 주까지 이한이를 데리고 외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한 후 나는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주역이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다. 제목은 손문결 최근 활동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손문결이 최근 몇몇 사채업자와 찌라시 기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나와 있었다. 더 불안한 것은 그가 이한이가 다니는 소아과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점이었다. 막 답장을 하려는데 홍보부 총괄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정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오늘의 경제뉴스 일면 기사가 떠 있었다. 피해자에서 리더로 정선그룹 젊은 총수의 화려한 변신. 사진은 내가 지난주 비즈니스 포럼에서 강연하는 모습이었다. 기사는 긴 분량을 할애하여 내가 정선그룹을 맡은 후의 개혁 조치와 실적 향상을 보도했고 마지막에야 손문결과 임미선이 재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가볍게 언급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홍보부 총괄이 화면을 넘겼다. 다른 기사가 나타났다. 단독, 임미선 태국에서 체포, 국내 송환 후 재판받을 예정. 사진 속 임미선은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태국 경찰에게 압송되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홍보부에 알려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내 개인 명의로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을 설립하세요. 초기 자금은 200억 원으로 하고 혼인 사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을 돕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홍보부 총괄의 눈이 빛났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대표님의 현재 신분과도 잘 맞고 그룹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언론에 연락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언론에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조용히 진행하세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이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홍보부 총괄이 나간 후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나는 바로 이 건물에서 손문결을 처음 만났다. 당시 그는 협력사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발언 중에 이청조의 시를 인용했다. 이 감정 떨쳐낼 길 없으니 눈썹을 떠나면 다시 마음에 맺히네. 중문과를 졸업한 내 마음은 그 순간 흔들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는 그리움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었고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휴대폰 벨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주혁이었다. 제 이메일 보셨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손문결이 오늘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웠고 이한이를 몰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손문결이 최근 전과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한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주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사람을 배치해서 24시간 이한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놀랐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전화기 저편에서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부는 주 씨와 정 씨 두 집안의 교분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면서 설명해드리죠. 전화를 끊고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주혁의 등장은 마치 단비 같았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이한이가 아기 방에서 옹알옹알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작은 손과 발을 신나게 흔들었다. 나는 그를 안아들고 그의 몸에서 나는 젖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피로와 긴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가, 오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는 나지막이 물으며 그의 부드러운 뺨에 코를 비볐다. 이한이는 까르르 웃으며 내 머리카락 한 줌을 잡았다. 이 순간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손문결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더 이상 우리를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의 눈먼 소녀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밤에 나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인사 개혁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임미선, 오늘 국내 송환, 상업 사기 및 상해 공모 등 여러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 손씨기업 파산 사건의 새로운 진전. 감사 결과 손씨 부자가 수년간 허위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음악을 켰다. 쇼팽의 야상곡이 서재에 조용하고 깊게 흘렀다. 책상 위에는 내일 서명해야 할 서류, 바로 한부모 가정지원재단 설립 정관이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겨 나는 속표지에 썼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믿는 모든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높이 떠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정원에 쏟아져 만개한 장미의 은빛 테두리를 둘러주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3년 후 재단 창립 3주년 기념 리본이 아직 공중에서 춤추고 정성그룹 빌딩 1층 전시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는 그룹의 지난 3년간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시장 점유율 65% 성장, 주가 2배 상승, 해외 12개국 진출. 마지막으로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후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 아버지 정광명 회장님입니다. 제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여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랑스럽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지난 3년간 그는 점차 이선으로 물러나 손주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이한이는 정말로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나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비서가 즉시 태블릿을 건넸다. 정 대표님, 오늘 밤 자선 만찬의 최종 일정입니다. 주씨그룹의 주혁 변호사님께서 참석을 확정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표를 훑어보았다. 3년 전 그 소동 이후 나는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을 설립했고 매년 자선 만찬을 개최했다. 그리고 주혁은 두 번째 해부터 가장 큰 개인 기부자가 되었다. 엄마, 앳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6살배기 이한이가 보모의 손을 뿌리치고 작은 포탄처럼 내 품에 뛰어들었다. 그는 오늘 작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영락없는 작은 신사였다. 아가, 오늘 착하게 있었어? 나는 그를 안아들고 붉은 뺨에 입을 맞췄다. 이한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 보여주셨어요. 그는 손짓 발짓으로 묘사했다. 이만해요. 파란색이에요. 나는 웃으며 그의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오늘 밤에 엄마가 중요한 연회가 있는데
너는 할아버지랑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아빠도 와요? 이한이가 갑자기 물었다. 큰 눈에는 천진난만함이 가득했다. 내 손이 멈칫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법원 판결에 따라 손문결은 한 달에 한 번 이한이를 만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켰고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한이에게도 꽤 인내심을 보였다. 이번엔 안 오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이한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큰 사자 볼 거예요. 아빠가 솜사탕 사준다고 했어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아직 어른 세계의 복잡함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아빠와 엄마가 있고 모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다. 이것이 아마 최선의 방식일 것이다. 보모가 이한이를 데리고 나간 후 비서가 나지막이 보고했다. 정 대표님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임미선이 사기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오늘 오전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에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임미선의 모습이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사교계 명사가 이제는 잿빛 얼굴에 멍한 눈빛이었다. 예전에 우리 집 발코니에서 과시하던 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손문결은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작은 회사의 평사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고 도시 동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더 자세히 조사할까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면접 교섭 규정을 지키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비서가 나간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임미선은 감옥에 갔고 손문결은 몰락했다. 그리고 나는 배신당한 아내에서 재계가 주목하는 여성 리더로 성장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아이러니했다. 저녁 무렵 나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자신감 있고 여유로웠으며 눈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상처와 방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상처들은 이미 딱지가 않고 떨어져 나가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았다. 정 대표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문 밖에서 알려주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자선 만찬장으로 향했다. 나는 잠시 후 할 연설문을 훑어보고 있었다.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고 나는 앞좌석에 부딪힐 뻔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가 날카롭게 물었다. 운전기사가 긴장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정 대표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를 막았습니다. 나는 앞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남루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엔진 후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비록 그는 꾀죄죄했지만 나는 한눈에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손문결의 아버지, 나의 전시아버지였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차창을 살짝 내렸다. 손 어르신, 할 말이 있으면 정식 경로를 통해 연락하세요. 길거리에서 차를 막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차창으로 달려와 눈물 콧물을 흘렸다. 유미야. 아니 정 대표.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게. 문결이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비됐고 나도 온몸이 병이야. 집도 잃고 저축도 다 잃었어. 이한이를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주게. 나는 한때 거만했던 이 노인을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손 어르신, 당신 아들은 우리 정성그룹의 재산 약 300억 원을 횡령하고 탕진했습니다. 법원에서 추징 판결을 내린 것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당신 생각에는 누가 누구를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은 다 문결이랑 미선이 그쳐난 것이 쓴 거야. 우리 늙은 부부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시아버지가 울부짖었다. 이제 문결이는 우리 약값도 못 내. 제발. 나는 비서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달라고 신호했다. 이건 제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만약 손문결과 임미선이 숨겨놓은 자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시면 변호사가 해당 보상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시아버지는 멍해졌다. 내가 이렇게 대응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허둥지둥 두어 걸음 물러나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계속 가세요. 나는 차창을 올리고 심호흡으로 심장을 진정시켰다. 한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감정을 좌우했다. 이제 그들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하지 않은 조연에 불과했다. 자선 만찬은 반도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했다. 정 대표님, 오늘 임미선 수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결 씨의 근황은 알고 계십니까?
주씨그룹의 주혁 변호사님이 당신에게. 나는 미소만 지은 채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호라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나는 곧 인파 속에서 아버지와 이한이를 발견했다.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이한이는 오프닝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엄마! 이한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를 안았다. 그는 오늘 유난히 신이 나 작은 얼굴이 발그레했다. 주 아저씨가 저한테 선물 가져다 주신대요. 주 아저씨? 나는 의아하게 고개를 들었다. 마침 주혁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금태 안경 너머의 두 눈에는 웃음이 담겨 있었다. 손에는 정말로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우리 작은 홍보대사를 매수했습니다. 주혁이 웃으며 이한이에게 윙크했다. 하지만 선물은 밥 다 먹고 나서 열어야 해요. 알았죠? 이한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비밀스럽게 내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 주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마침 주혁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마주쳤다. 왠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년간 주혁은 계속해서 정성그룹의 법률 고문을 맡아왔다. 우리는 완벽하게 협력했지만 항상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작년 자선 만찬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겠다고 제안하면서부터 접촉이 많아졌다. 만찬이 시작된 후 나는 이한이를 데리고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6살배기 이한이가 제법 그럴듯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엄마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은 좌중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후 경매 순서에서 주혁은 내가 기부한 골동품 시계를 5억 원에 낙찰받았고 또 자발적으로 스위스의 일주일 휴가 빌라를 추가 경매품으로 내놓았다. 사회자가 그에게 왜 그렇게 관대한지 묻자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좌중을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왜냐하면 저는 정 대표님의 이념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탄생을 돕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얼굴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한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휴식 공간으로 피했다. 만찬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기자들이 마침내 기회를 잡아 나를 둘러쌌다. 정 대표님 6년 만에 피해자에서 재계 리더로 변신하셨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부모 가정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능숙하게 대처했다. 마지막 질문이 나올 때까지. 정 대표님, 주혁 변호사님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두 분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는 멀리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주혁을 보았다. 그도 마침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놓쳤다. 주 변호사님은 정성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미소 지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이한이가 갑자기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졸려요. 주혁이 즉시 다가와 자연스럽게 몸을 낮췄다. 우리 작은 홍보대사, 피곤하구나.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그가 고개를 들어 내게 동의를 구하듯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한이는 금세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주혁은 운전에 집중했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윤곽이 뚜렷했다. 오늘 밤 관대한 기부 감사해요. 내가 침묵을 깼다. 주혁이 가볍게 웃었다. 당신이 그 한부모들을 위해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뉴스 봤어요. 임미선은 감옥에 갔고 손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더군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이한이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차가 정씨 집안 본가 앞에 멈췄다. 주혁이 내 쪽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이한이를 받아들었다. 내가 안으로 데려다 줄게요.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6년 전 병원에서 그가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나타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내가 가장 무력했던 순간에 주혁 씨,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문을 했다. 왜 계속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정말 단지 주 씨와 정 씨 두 집안의 교분 때문인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전부는 아니에요. 품에 안긴 이한이가 꿈틀거렸다.
그가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다음에 커피 마실 때 알려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한이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보모가 아이를 받은 후 우리는 현관 아래에 섰다. 분위기가 갑자기 미묘해졌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혁이 미소 지었다. 참, 다음 주에 클래식 음악회가 있는데 표가 2장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나는 그의 드물게 어색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좋아요. 마침 이한이도 아빠한테 가 있을 때예요. 주혁의 눈이 빛났다. 그럼 그렇게 정하죠. 그는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뒤돌아 덧붙였다. 문자할게요. 문을 닫고 나는 문짝에 기댔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주혁 그놈이 드디어 너한테 데이트 신청했구나. 아버지, 나는 부끄러워서 그를 째려보았다. 아버지는 하하 웃었다. 내가 진작 알아봤지. 그놈이 널 보는 눈빛이. 쯧쯧. 그가 다가와 사랑스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야, 너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위층으로 올라가 나는 이한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보모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혀 놓았고 녀석은 주혁이 준 선물 상자를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정교한 동물 모형 세트가 들어있었다. 마침 이한이가 최근에 푹 빠져있는 아프리카 동물 시리즈였다. 상자 바닥에는 카드도 한 장 있었다. 가장 용감한 작은 홍보대사에게 사자처럼 용감하고 기린처럼 멀리 보길 바라. 주 아저씨가. 내 눈가가 갑자기 축축해졌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강한 어머니,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데에만 집중했다.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리고 주혁은 그의 절제되고 확고한 방식으로 나에게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높이 떠 있었다. 나는 이한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발코니로 향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초여름 특유의 향기를 실어왔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등불 하나하나 뒤에는 사랑과 증오, 배신과 구원, 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장을 넘기고 이제 새로운 서광을 맞이하고 있었다.